제가 만화 리뷰로 소개해드린 작품들 중에는 대부분 옛날 작품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번 작품 역시도 꽤 오래된 작품인데요. 1982년에 그려진 어느 날이란 제목의 만화입니다. 만화는 골목길을 걷고 있는 어느 두 남성을 보여주며 시작됩니다. 앞서가고 있던 대머리 남성의 이름은 타치바나, 그리고 정장을 입고 콧수염을 기른 사람은 도이란 남성입니다. 두 사람은 서로 작품을 가져왔는지 또 작품이 짧지만 자신 있다든지 하는 이야기를 나눕니다. 이 두 사람은 사실 소규모 영화 동호회의 회원들로 오늘은 동호회 회원들이 가져온 서로의 작품을 감상하는 정기적인 모임이 열리는 모양입니다. 동호회 회장의 넓은 자택에서 제1회 영사회가 열립니다. 말씀드렸듯이 소규모 모임이었기 때문에 회원은 먼저 나왔던 타치바나와 도이를 비롯해 회장 그리고 사쿠마란 이름의 남성 4명뿐인데요. 긴 머리를 하고 무릎을 감싼 채 앉아있는 남자가 사쿠마입니다. 이들은 각자 제비 뽑기로 순서를 정하기로 하고 콧수염이 난 남자 도이가 가장 먼저 영화를 보여주기로 결정됩니다. 도이가 만든 단편 영화의 제목은 세계를 달리는 남자, 영화의 주인공은 도이 본인입니다. 그리고 제목답게 영화 초반부터 달리기를 시작하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영화는 단순한 달리기가 아님을 보여줍니다. 도이가 달리는 모습에서 화면이 빠르게 전환되더니 평범한 일본의 어느 동네가 아닌 다른 곳으로 장소가 바뀝니다. 처음 바뀐 곳은 바로 홍콩. 마치 달리기만으로 일본에서 홍콩까지 간 것처럼 보이는데요. 그의 달리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또다시 달리기로 화면이 전환되는 효과가 등장하면서 영화는 홍콩이 아닌 해변이 드넓게 펼쳐져 있는 하와이의 모습으로 순식간에 변합니다. 홍콩에서 하와이까지 달리기로 건너간 듯한 모습. 그는 바다도 산도 날 막을 수 없다라고 말하는데요. 아직 그의 질주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는 피라미드가 보이는 걸로 봐서 이집트, 그리고 그 다음에는 중국의 만리장성까지 나옵니다. 영화 제목인 세계를 달리는 남자답게 그가 세계 이곳저곳의 명소를 달리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다시 집으로 돌아오는 것을 보여주면서 도이의 영화는 끝이 납니다. 그가 소규모 영화 동호회 회원임을 감안하면 나름대로 꽤 신경을 써서 만든 작품처럼 보입니다. 어떻게 촬영했는지 비결을 물어보는 회원들에게 도이는 사실 사업 때문에 해외 출장을 자주 갔었다며 해외로 나가는 동안 틈틈이 촬영을 했다고 말해줍니다. 출장을 나갔으면 업무까지 봐야 했을 텐데 그러는 동안에도 영화 촬영을 잊지 않았던 것을 보면 영화에 대한 열정이 남달라 보이기도 합니다. 다음은 또 다른 회원 타치바나의 차례입니다. 그의 작품은 꽤 짧은 순간을 모아놓은 작품인데요. 처음 장면은 아주 오래전 자신이 처음 이곳에 왔을 때 아직 동네가 커지기 전의 모습을 촬영한 것입니다. 그는 자기가 처음 이곳에 이사를 오자마자 2층 창가에 카메라를 고정시키고 촬영을 했다고 말해줍니다. 그 다음 창가에 고정시켜둔 카메라를 통해서 동네가 변하는 모습을 하루도 빠짐없이 촬영한 것입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촬영을 계속한 것인데요. 약 8년간을 이렇게 촬영해왔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촬영된 영상을 빨리 감기로 재생하면서 1초에 6일, 5초에 1개월 속도의 영상으로 만든 것입니다. 우리가 가끔 다큐멘터리 영상들에서 보는 식물이 씨앗에서 자라나 꽃이 되는 장면을 순식간에 보여주는 그런 영상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몇 년 동안 마을이 눈부시게 발전하는 모습을 짧은 순간에 담아낸 작품이었습니다. 도대체 몇 년 동안 어떻게 이걸 촬영했는지 묻는 회원들에게 타치바나 씨는 자기 부인과 자식들에게 무슨 일이 있어도 협조하라는 엄명을 내려서 촬영을 끝마칠 수가 있었다고 말합니다. 이번에는 회장의 작품을 감상할 차례입니다. 회장은 역시 동호회 회장답게 스케일이 남다른데요. 남들이 쓰지 않던 와이드 스크린까지 꺼내면서 상당히 대작을 만들어 왔음을 암시합니다. 다른 회원들도 기대감이 상당해 보입니다. 회장이 만든 작품의 제목은 스타워크, 어디서 많이 보던 제목입니다. 회원들도 아마 이 점에 대해 눈치를 챘던 건지 스타워즈를 잘못 쓴 것이 아닌가 물어보는데요. 회장은 스타워즈를 패러디한 작품이라고 말해줍니다. 영화는 우주에 떠있는 거대한 우주선을 보여줍니다. 이 우주선은 회장의 아들이 만든 프라모델인데요. 그런데 이 우주선의 모습을 오랫동안 비췄는지 회원들은 너무 우주선만 보여준다고 말합니다. 회장은 필요해서 보여주는 장면이다면서 이 우주선의 거대함을 인상에 남길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장면이 전환되며 우주선의 내부와 병사 한 명을 보여줍니다. 만화로는 표현이 잘 안 되지만 아마 영화 내에서는 이 장면이 애니메이션으로 표현되었던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배경은 미니어처로 만든 실사이고 안에 등장인물들은 애니메이션으로 따로 만든 것입니다. 여기서 회장은 새로운 기법을 사용했다고 밝히는데요. 아까의 우주선도 그렇고 이런 모습도 그렇고 회장은 영화나 작품 그 자체의 내용보다는 어떻게 보여지는가에 관해 더 중점을 두는 모습을 보입니다. 화면 내에서 움직이던 병사는 곧 다른 병사를 찾아갑니다. 스타워즈의 패러디답게 병사들의 모습은 모두 똑같은 모양이어서 누가 누구인지 도저히 구분이 가질 않습니다. 병사는 수리국 수리과 수리실 소속의 슈젠 일병에게 아칸 베이더 사령관이 찾고 있다는 소식을 전합니다. 슈젠 일병은 방금 사령관실에 다녀온 참인데 또 자신을 부른다며 질색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때부터 슈젠 일병의 순환이 시작됩니다. 사령관실은 4블록을 내려가서 오른쪽으로 꺾은 다음 중심가를 23블록 지나 우체국을 좌회전해서 구멍가게 옆에 리프트로 18개 층으로 올라간 곳입니다. 우주선이 넓으니까 당연히 길이 복잡할 수밖에 없는데요. 얼굴 비추는 게 조금만 늦어도 크게 혼이 날 거라며 무거운 수리도구를 들고 분주히 움직입니다. 겨우 사령관실 앞에 도착한 슈젠 일병. 하지만 사령관은 그곳에 없었습니다. 방금까지 사령관실에 있었다가 다른 곳으로 갔단 것입니다. 무작정 사령관실에서 기다릴 수는 없으니까 슈젠 일병은 사령관이 있는 곳으로 다시 움직입니다. 하필이면 그 장소는 아까 슈젠 일병이 머무르고 있던 철물 창고 바로 위편이었기 때문에 그는 다시 왔던 길을 급하게 돌아가야만 합니다. 그렇게 겨우 다시 만나게 된 아칸 베이더 사령관. 그는 203번 엔진의 배출구가 고장난 것 같다며 한번 체크를 하고 와보란 지시를 내리는데요. 203번 엔진은 하필이면 우주선의 가장 끄트머리로 슈젠 일병은 또 먼 곳으로 돌아가야만 합니다. 그래도 군인이 명령을 거부할 수는 없는 노릇이니 결국 투덜대며 지시받은 장소로 이동합니다. 이 과정에서 화장실이 급해 근처 건물에 들리기도 하는데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화장실이 청소 중입니다. 그래서 또 화장실도 돌아가야 하는 상황이 벌어지는 등 여러 가지 고생을 꽤 코믹하게 보여주는데요. 이 장면에서 나오는 슈젠 일병의 대사는 아무리 제국의 위신을 나타낸다지만 이따위로 바보같이 커다란 덩어리를 만들 필요는 없다입니다. 고생을 여러 번 한 끝에 겨우 목적지에 도착한 슈젠. 정말 지칠 대로 지쳐버린 모양입니다. 그는 힘들지만 어떻게든 남은 에너지를 짜내서 부서진 엔진을 수리하려고 하는데요. 그런데 공구함을 연 순간 그는 경악하고 말아버립니다. 가장 중요한 드라이버를 빠뜨리고 왔던 것이죠. 처음부터 다시 돌아가야만 할 판입니다. 슈젠 일병이 겪은 고생은 혼자만 겪은 것은 아닌 모양입니다. 걷다 지친 병사들의 불만이 폭발해 반란이 일어났다며 우주선이 폭발하는 장면으로 영화는 끝이 납니다. 아마 우주선이 너무 거대하다 보니까 필연적으로 이런 불만이 쌓일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모두가 회장의 작품을 칭찬할 때 조용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다름 아닌 긴 머리의 사쿠마 씨입니다. 사실 사쿠마는 다른 사람의 작품들에도 시큰둥했는데요. 그는 모든 작품들이 다 뜻도 의미도 없고 어떤 문제의식조차 없다며 시시하다고 말합니다. 한가한 사람의 장난질이나 다름없단 얘기에 다른 회원들이 벌컥 화를 내지만 회장이 말리며 사쿠마의 작품부터 보고 말하자고 제안합니다. 사쿠마의 작품 제목은 만화 제목과 같은 어느 날입니다. 영화는 그냥 평범한 시민들의 일상을 보여줍니다. 아침에 마당에서 기지개를 켜는 사람들, 그리고 즐겁게 학교에 가는 아이들의 모습 등 영화라기보단 그냥 주변의 평범한 일상을 담아낸 홈비디오 같은 느낌을 줍니다. 당연히 다른 회원들도 비슷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푸슉하는 소리와 함께 화면이 하얗게 전환되면서 영화가 끝나버립니다. 이게 끝이란 설명에 회원들은 황당해하는데요. 그도 그럴 것이 설명도 없이 일상만 보여주다가 뜬금없이 화면이 하얘지면서 끝나버리니까 도무지 무슨 의미를 담아낸 건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내용인지 전혀 모르겠다는 회원들에게 사쿠마는 이 영화는 핵전쟁에 관한 것이라 설명합니다. 어느 날 핵전쟁이 갑자기 예고도 없이 시작되어 한순간에 모든 사람의 일상이 소멸했단 것입니다. 물론 회원들은 그의 이런 설명을 듣고 나서도 복선도 없고 설득력도 없다며 작품을 비평합니다. 사쿠마는 아랑곳하지 않고 회원들에게 말합니다. 지금도 세계에는 핵미사일이 산재해 있고 발사 가능한 상태로 전 세계에 배치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지구를 불태우는 것은 언제든지 가능하다는 얘기인데요. 물론 자기 작품에 관한 해설이겠지만 언뜻 보면 그의 이런 말은 경고에 가깝게도 들립니다.
사쿠마는 그런 핵전쟁은 복선 같은 것도 없고 설득력 있는 파괴도 아니라면서 어느 날 갑자기 등장한다고 말합니다. 물론 회원들은 그의 말을 들을 생각조차 없습니다. 사쿠마는 그런 날이 언제가 될지 모른다며 오늘이 될 수도 있다고 강조하던 그때 만화는 효과음 하나와 함께 하얗게 변하며 끝나버립니다. 마치 사쿠마의 영화가 그랬던 것처럼 복선도 없고 설득력도 없이 갑작스럽게 모든 것이 사라진 모습만을 남긴 채로 막을 내립니다. 후지코 우지오의 1982년 작품 어느 날이었습니다. 작품의 맥락으로 봤을 땐 정말 말 그대로 어느 날 벌어진 핵전쟁으로 인해 만화 속 등장인물들의 세계가 사라진 듯합니다. 이 만화를 볼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아마도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떨어진 원폭이 아닐까 하는데요. 이 작품이 일본의 작품이었음을 감안하면 더욱 그렇습니다. 만화에선 마지막에 사쿠마가 다른 회원들에게 핵전쟁을 경고하는데 실제 역사에서 일본의 원자폭탄이 투하되었을 때도 만화와 비슷한 상황이 벌어진 적이 있었습니다. 미국이 히로시마에 핵폭탄을 한번 떨어뜨렸던 이후 나가사키에 한 번 더 핵을 떨어뜨리기 전에 뿌렸던 경고문입니다. 이 경고문은 굉장히 강한 문체로 적혀져 있는데요. 즉시 도시에서 대피하라는 문장이 초반에 적혀 있으며 히로시마에 떨어진 폭탄의 위력이 어떤지 봤다면 그 무기가 얼마나 무서운지 잘 알 것이란 글이 써져 있습니다. 마지막 문장도 즉시 도시에서 대피하란 말로 쓰여진 상당히 강력하고 섬뜩한 경고문이었습니다. 언제나와 마찬가지로 후지코 우지오의 작품답게 이 만화 안에는 여러가지 은유적인 표현이 들어있습니다. 개인적으로 해석해본 이 작품의 의미는 단순히 핵전쟁을 조심해야 한다거나 혹은 과거 일본이 당한 폭격만이 아닌 근본적으로 과거 일본 제국에 대한 비판이 들어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런 표현들은 만화 속 동호회 회원들이 만든 각자의 단편 영화들에 녹아들어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세계를 달리는 남자를 만들었던 도이, 단순히 달리기로 해외 이곳저곳을 누비는 모습으로 보이지만 사실 그가 방문했던 나라들에는 어떤 공통점이 있습니다. 처음으로 그가 이동했던 것은 홍콩이었고 그 뒤로 하와이, 파리, 런던, 만리장성, 카이로 등이 나옵니다. 이렇게 언급된 지명들의 공통점, 이 지명이 포함된 나라들은 2차 세계대전 중에 일본 제국을 포함한 추축국에 의해 점령이 되었거나 혹은 그들과 교전을 치렀던 나라들의 목록입니다. 홍콩은 일본 제국의 침략을 받은 적이 있고 만리장성으로 대표되는 중국도 말할 것도 없습니다. 이집트 역시도 이탈리아 왕국과 나치 독일의 침공을 당했었으며 프랑스도 나치 독일에 의해 점령된 적이 있었습니다. 영국도 나치 독일에게 공격을 당했었습니다. 가장 특기할 만한 것은 아마 하와이가 아닐까 하는데요. 일본 제국이 벌인 그 유명한 진주만 공습 때문에 미국이 본격적으로 참전하게 된 것은 매우 유명합니다. 그러니까 도이의 작품 속에서 그가 한 번씩 달렸던 곳은 일본 제국을 비롯한 당시 추축국들이 표적으로 삼았던 곳들입니다. 공교롭게도 이 등장인물인 도이의 캐릭터 디자인이 항복 당시 천황의 모습과 꽤 흡사하게 보이는 것도 절묘합니다. 만화의 결말을 한번 다시 생각해본다면 도이의 영화 제목인 세계를 달리는 남자가 이런 당시 일본 제국에 대한 조롱의 의미로도 해석될 수 있다고 봅니다. 두 번째 작품을 만들었던 남자 타치바나, 그의 영화는 카메라를 자신의 집 창가에 고정시켜두고 마을이 변하는 모습을 몇 년 동안이나 촬영한 영상입니다. 이 작품은 일본 제국의 어떤 모습을 반영한 것일까 싶은데요. 저는 그의 작품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이 바로 타치바나 본인이 아닌 그의 가족들임에 주목했습니다. 작품 자체는 타치바나 본인의 기획과 구성이 맞지만 그의 말에 따르면 가족들에게 엄명을 내려서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카메라를 붙잡게 했다고 나옵니다. 타치바나 본인은 당연히 직장도 다녀야 하니까 아마 대부분의 촬영은 그의 부인이나 자녀들이 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 작품은 그의 공로도 있긴 하지만 사실 그가 촬영을 맡았던 부분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이런 묘사를 봤을 때 떠오르는 것이 몇 가지 있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식민지, 강제징용, 그리고 내선일체 사상입니다. 잘 생각해보면 그의 영화는 타치바나 본인이 원하던 것이지 그의 가족들이 원해서 만들었거나 참여한 것은 아닙니다. 한마디로 가족들은 뭔지도 모르고 원하지도 않던 작품에 그저 가족이란 이유만으로 촬영에 강제로 동원된 것입니다. 일본 제국이 식민지 조선 국민들에게 강조하던 것이 바로 내선일체 사상이었습니다. 두 나라는
이미 한 가족이나 다름없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런 가족이라는 명분하에 당시 조선을 비롯한 여러 식민지 나라들에서 원치도 않던 전쟁에 직접 참전하게 만들거나 수탈 및 강제 노동 등을 강요했던 것을 보면 만화 속 타치바나가 벌인 행동과 매우 흡사해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그의 단편 영화 속에서 점점 발전해가는 마을도 일본 제국의 모습을 담아낸 것만 같은 묘사입니다. 한마디로 가족으로 대표되는 식민지를 통해서 촬영하느라 고생은 가족들이 전부 도맡아 하고 본인은 거의 손도 대지 않은 채 영화를 완성시킨 것이죠. 다분히 일본 제국 시절의 모습을 떠올리게 하는 표현들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회장이 만든 패러디 영화 스타워크는 앞선 두 작품보다 훨씬 직접적으로 일본 제국의 모습을 드러냅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일본 제국 시절의 군대를 비판하고 있는데요. 그 결정적인 단서는 바로 회장이 패러디한 원작 영화 스타워즈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스타워즈 속 악역 세력의 이름은 은하 제국과 제국군, 그리고 회장이 이 설정을 그대로 패러디해 만든 인물 슈젠 일병 역시 원작으로 따지면 바로 그 제국군 소속입니다. 스타워즈 제국군 소속의 스톰트루퍼에서 그 외형을 따왔는데요. 즉 제국군이란 이름을 풀어보면 제국의 군대, 다시 말해 일본 제국의 군대를 의미하는 단어로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원작 스타워즈에선 그 역할이 조금 다르긴 하지만 결국 작가는 단순한 패러디를 넘어서 제국군이라는 상징을 통해 일본 제국 시절의 군대를 풍자한 것이죠. 이런 중의적 표현은 작가 후지코 우지오의 센스가 돋보이는 듯합니다. 일본 제국의 군대가 후대에 받았던 여러 비판들 중에는 바로 비효율성도 있었다고 합니다. 제국 시절 초반에는 그래도 강함을 보여줬지만 나중에는 각종 지시나 훈련 등을 비롯해 인적 자원 관리까지 그야말로 효율적이지 못한 점을 많이 보여줬다고 합니다. 물론 지금도 어느 나라든 군대란 존재의 조직 문화는 상당히 경직되어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기도 하는 걸 보면 군대는 비효율적이란 수식어를 피하기가 어려워 보이긴 합니다. 그러나 과거 일본 제국군은 이런 점이 더 심각했던 듯한데요. 그래서 작가는 이런 비효율성을 코믹하게 표현하기 위해 주인공 슈젠 일병이 간단한 지시사항 하나를 전달받으려고 그 넓은 전함내를 바쁘게 돌아다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정작 사령관실에 도착하자 처음 있던 곳으로 다시 돌아가는 모습은 가끔 현실에서도 벌어질 수 있는 일이어서 웃음이 나오는데요. 그렇게 직접 허겁지겁 뛰어가며 겨우 목적지에 도착했지만 공구 하나를 잊어먹어서 절규하는 모습도 꽤 코믹합니다. 이런 비효율성을 가능케 하는 것은 작품의 배경이 되는 쓸데없이 크고 거대한 전함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일본 제국에서도 실제로 이런 전함을 운용했던 적이 있었는데요. 그것이 바로 야마토급 전함으로 알려진 함선들입니다. 이들은 당시 매우 거대한 크기를 자랑하고 있었고 함선에 장착된 함포 역시도 매우 큰 것으로 유명했습니다. 이른바 거함 거포주의란 단어로 정리할 수가 있는데요. 그러나 이런 야마토급 전함은 문제점도 여러 가지였는데 종합적으로는 빛 좋은 개살구 신세를 넘지 못했습니다. 작중에서 슈젠 일병이 쓸데없이 넓고 크기만 하다라고 말하는 장면과 제국의 위신을 보여주려고 이딴 걸 만들었다라고 말하는 장면 등이 좀 더 직접적으로 이런 요소를 비판하는 모습이 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조금 정치적으로 보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 오해를 풀기 위해 한 가지 변호를 하자면 작가 후지코 후지오는 본인이 전쟁 세대였기 때문에 전쟁의 참혹함 등을 자기 눈으로 직접 봐온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후지코 후지오의 단편이나 혹은 장편 만화들 중에는 이런 전쟁이나 싸움에 반대하는 반전 메시지라든가 혹은 과거의 사건 등을 우회적으로 비판하는 내용 등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도 어쩌면 단순히 핵전쟁은 무섭다가 아니라 작가 본인이 하고 싶어 했던 이야기가 숨어있던 게 아닐까 하는 생각에 개인적인 해석을 덧붙여 보게 되었던 것인 만큼 그런 면에서 사실 이 작품은 미래에 대한 경고만이 아닌 역사적인 과거에 대한 비판도 말함으로써 미래와 과거를 동시에 얘기하는 작품이 아니었나 하고 생각합니다. 미스터리 만화 리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은 어떠셨나요? 다음 시간에도 더 많은 이야기들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미스터리 큐브였습니다. 감사합니다.